저는 부대 상사의 비리로 인한 희생양으로 불명예 전역을 한 후 아주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회는 마침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은 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조용함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도 없고 동물들의 움직임도 줄어든 오후, 저의 진돗개인 하람이는 멈춰서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절대 헛되이 서성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귀끝과 꼬리의 각도만 봐도 무언가가 산의 결을 어지럽혔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저는 강원도 산자락에서 트레킹 가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역 시절 손에 익은 지도와 고독의 야간 투시경까지 처분하고 내려와 지금은 이 산 하나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백패킹 코스를 설계하고 가끔 서울에서 내려온 부부나 퇴직자들에게 맞춤 코스를 안내하고 이따금은 진짜 길을 잃은 사람을 되돌려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던 그 해에 전역했고 그 후론 세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더는 작전도 명령도 도청기도 없는 이곳에서 저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달 예약자 명단 중 이름도 없고 번호만 적힌 3인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약을 요청했고 내가 안내하는 코스를 정확히 찍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셋. 말은 적었고 몸엔 흙도 비에 젖은 흔적도 없었으며 등산복도 어딘가 균일하게 달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말했습니다. 트레킹은 처음이라고. 하지만 그중 하나는 하산길 지형을 물을 때 이동각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간인이 쓰기 어려운 말입니다. 처음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람이 그들 셋을 바라보던 자세가 다른 방문객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경계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야간 루트를 안내하겠다며 다음날 오전 출발을 제안했고 그들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순순한 반응이 오히려 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지도 위에 작은 점 3개를 찍었습니다. 내일 그들이 서게 될 위치, 그들이 길을 잃을 구간, 그리고 내가 먼저 사라질 장소. 작전명은 없었습니다. 보고 체계도 통신도 없습니다. 이건 누가 지시한 복수도 아니고 누가 말해주는 정의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의 명령으로 이 산에 들어왔고 그 누군가는 아직 저를 제대로 몰랐다는 것. 그들은 낙오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쉽게 말했습니다. 아침 9시 출발 전 준비 운동을 하자며 한 명은 계속 신발끈을 고쳐 맸고 다른 둘은 지도에서 중간 지점을 한 번 더 짚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루트는 내가 먼저 설계한 동선과 일치하고 있다는 걸. 출발 40분쯤 지나 가장 뒤에 서 있던 남자가 걸음을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는 크지도 않았고 걸음은 무겁지 않았지만 발끝이 바닥을 민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체력 안배가 익숙한 사람의 리듬이었습니다. 하람은 3번째 구간을 넘기며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봤고 그 남자의 방향으로 가볍게 한번 짖었습니다. 낯선 이를 향한 짖음이 아니라 대기를 알리는 소리. 그 아이는 제가 누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발목이 좀 삐끗한 것 같네요. 뒤에 남았다 올라가도 될까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말은 예에 바르며 심지어 저를 피곤하게 만들 정도로 무해한 사람처럼 들리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따라오세요라고 말한 뒤 조용히 앞쪽 사면으로 빠졌습니다. 거긴 GPS 신호가 잘 끊기는 곡선 구간, 그리고 작은 절벽 아래엔 지난 겨울 얼었던 냇물이 아직도 축축히 흐르는 낙엽층이 쌓인 장소였습니다. 그 남자가 제 위치까지 오기까지 12분이 걸렸습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고 발소리 하나 없이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이 오히려 공격을 위한 거리 측정이라는 걸 경험자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가 절벽 아래로 시선을 떨궜을 때 저는 반대편 나무 뒤에서 로프를 타고 이미 그의 머리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쪽, 괜찮으세요? 그쪽, 발목은요? 제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고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그의 손이 본능적으로 허리춤으로 내려가려 하자 제가 타고 있던 줄이 툭 낙엽 쌓인 바위 틈을 타고 미끄러지며 그의 옆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간 그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발끝만 미세하게 움직이는 채 몸을 누인 채로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 위에 서서 그의 셔츠 안쪽을 열었습니다. 무선 송신기, 그리고 작은 봉투, 상관의 손글씨가 적힌 지시 메모, 관측, 우선, 생존 필요 없음. 제가 그걸 본 순간 가슴 위에 무언가 뜨겁게 일렁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막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폐기, 대상으로 본다는 것. 그날 저녁 남은 둘은 불빛 없는 야영 구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셋이 들어와 둘이 남았다는 걸. 그리고 저는 다음 타깃이 사냥의 구조 속에서 어느 구간에 들어와 있는지를 이미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산은 밤이 되면 얼굴을 바꿉니다. 나무짚의 윤곽은 칼처럼 서늘해지고 길은 발끝 아래 감촉이 아니라 기억에 의존해야 걸을 수 있는 가짜의 연속이 됩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다음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움직임이 가장 적었던 남자. 그는 중간 지점 야영지에서 대화도 없이 무심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피우지 않고 식수도 아끼며 누구보다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목적이 명확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하람은 제 움직임에 맞춰 한 번도 짖지 않았고 그의 꼬리 떨림만으로 뒤따라오는 발걸음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야영지에서 북동쪽으로 400m 정도 떨어진 구간, 거긴 겨울 내내 쓰러진 나무와 암반이 섞여 사람이 쉽게 미끄러지는 지형이었습니다. 낮에 미리 설치해둔 낚싯줄과 금속 입에, 그리고 그 위에 살짝 얹어놓은 낙엽 조각들. 제가 걷던 루트를 그대로 따라올 경우 발끝이 일정 각도로 그 줄을 건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발끝으로 단 한 번 줄을 건드렸고 그 찰나의 순간 매복해 있던 하람이 짧게 한 번 몸을 튕겼습니다. 그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저는 측면 사면에서 뛰어내렸고 이전에 사용하던 암벽 등반용 카라비너를 그의 손목에 걸어 바위에 고정된 채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몸이 먼저 멈추고 숨이 그제야 딸려오던 그 순간 저는 그의 오른손을 꺾고 남은 손으로는 그의 재킷 안을 더듬었습니다. 휴대용 GPS 장치, 그리고 미등록 통신기 하나. 그 안엔 채널 한 번으로 저장된 짧은 음성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시 반복, 대상 생포 불필요, 구조 신호 보내지 말 것. 그는 저를 올려다보며 말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군인이었네. 그건 당신이 몰랐던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의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좌표, 고도, 부상 위치. 구조 신호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보냈습니다. 그가 실종자로 발견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더 복잡한 생존이 그들에겐 더 큰 복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새벽 하람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누워 숨을 골랐습니다. 2명이 사라졌고 남은 하나는 아직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가장 어려운 상대가 될 것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했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없었고 움직일 때마다 발을 바깥쪽에 두며 내가 이 코스를 얼마나 아는지 탐색하는 눈치였습니다. 처음엔 무심해 보였던 눈빛이 두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불을 피우지도 않았고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자기만의 수신기를 꺼내 깊은 밤까지 조용히 뭔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건 대기자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실행자가 아니라 지휘자였다는 것. 상관이 그를 가장 믿었고 가장 늦게 움직이라고 지시했을 거라는 걸. 그날 오전 그는 먼저 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둘은 이미 중간에 내려갔다고. 그는 연락이 끊겼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부터 사냥당할 순서라는 걸. 고지대의 기온은 낮과 밤의 차이가 큽니다. 오전 11시를 넘기면 절벽 사이엔 녹았다 얼은 눈이 다시 딱딱해지고 작은 낙석 구간엔 온도차로 생긴 미세한 균열이 드러납니다. 그건 일반인의 눈엔 보이지 않는 흔적이지만 707에서 배운 생존 기술은 흙의 결조차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먼저 그 구간을 지났고 옆 절벽 아래 낙엽 더미 사이에 작은 쇠조각을 2~3개 흩뿌려뒀습니다. 그게 바위 틈새의 균형을 건드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발을 디딘다면 그 아래가 움직인다는 것을 느낄 만큼은 됐습니다. 30분 뒤 그는 그 지점에 도달했고 멈췄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발을 디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그는 뒤를 돌아 하람 쪽으로 시선을 줬습니다. 잘 가르쳤네. 진짜 궁견이었구만.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귓끝만 조금 떨고 있었고 그것만으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포기한 건 아니라는 걸. 근데 말이야, 넌 너무 조용해서 문제야. 그 말과 함께 그는 손에 들고 있던 GPS 단말기를 멀리 던졌고 그 아래에서 짧게 딱 하는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작은 낙석이 떨어졌고 뒤이어 미세한 진동이 퍼지며 왼쪽 사면이 가볍게 무너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오른쪽으로 몸을 날렸지만 그가 디딘 발끝이 제가 깔아뒀던 묵은 이끼 위 흙이었습니다. 균형이 무너졌고 그는 어깨로 떨어지며 옆 나무의 상체를 부딪혔습니다. 됐네. 이제 알겠다. 그는 저를 보며 조용히 웃었고 그 웃음 속엔 이해와 포기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단 거지? 돌아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그 말에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의 오른쪽 손에 있는 무전기를 꺼내 그 안의 대화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상관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셋 다 실패하면 직접 가겠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했기에 그리고 이미 산에게 진 것을 받아들였기에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출발점으로 내려왔고 하람은 그제야 긴장을 풀듯 제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남은 적은 하나. 그리고 그건 내가 한때 상관이라 부르던 인간이었습니다. 사흘 전 이 산에 들어온 자는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모두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채 흩어져 있습니다. 누구는 떨어졌고 누구는 묶였으며 누구는 더 이상 산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저는 고요하게 남은 자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 그들이 숨긴 도구, 그리고 그들이 지시받았던 음성 명령의 조각. 셋 중 마지막 남자의 무전기에서 정제되지 않은 녹음 파일 하나가 추출됐습니다.
짧은 지시어였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직접 안 되면 파묻어. 장비 회수 말고 처리만 해. 그 여잔 돌아오면 안 돼. 그 목소리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사 시절부터 함께 작전을 나갔던 인물. 대위로 진급하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했고 누구보다 능숙하게 사람을 자르는 법을 알았던 사람. 유명한 작전 하나의 공을 가로채고 비자금 문제로 누군가를 밀어냈던 그날, 저는 이미 그와 선을 그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녁 후에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고발하려는 순간 아버지가 쓰러졌고 상관은 군을 떠난 저를 더 이상 위험 요소로 여기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보다 언젠가 말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그는 제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조폭들이 들고 온 장비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군용 등급의 물품이었습니다. GPS 통신 단말, 소리 없는 드론 카메라, 그리고 내 작전 지도를 정교하게 계산한 루트 파일. 그건 내 지형이 아니라 내 사고방식을 모사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도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정보의 상당수가 나로부터 가져간 것이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람의 목줄을 가방에 넣고 들고 있던 작업용 단도 대신 전역할 때 반납하지 않은 작전용 커터 하나를 챙겼습니다. 새벽 4시 어두운 등산 안내소를 지나며 오래된 전술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엔 제가 직접 쓴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은 증거보다 오래 남는다. 이제 복수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 무대는 그의 은신처입니다. 별장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산에서 사흘 내려오면 닿는 작은 군 외곽지대 끝자락, 자연을 활용한 전원주택 단지 사이에 낡은 유럽식 석조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평범한 은퇴자의 주택 같았고 현관 앞엔 화분과 무인 택배함, 그리고 창문 커튼도 늘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구석에 있던 검은 SUV 2대는 조폭 조직 쪽에서 사용하던 차량 번호와 일치했고 지하엔 방음 처리가 된 공간이 있다는 걸 드론 열감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하람은 입을 다문 채 건물 외벽을 맴돌았고 그날 새벽 2시 반 감시자 중 한 명이 현관문을 열고 나와 담배를 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외벽 옆 수도 배관 뒤에서 기다리다 그의 뒤로 천천히 다가가 입을 막고 옆으로 끌었습니다. 캑. 저는 그를 짧게 눕히고 손목을 꺾어 소리를 차단했습니다. 그는 겁먹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고 그 눈 안에 지시를 따랐을 뿐인 인간의 공포가 보였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귀에 이어폰을 꽂고 녹음 파일 하나를 틀었습니다. 그 안엔 상관의 명령 음성, 그리고 그가 직접 필요 없으면 묻어라고 말하는 대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기록 남기지 말라고 해서 당신이 날 직접 죽이려 한 건 아니니 살 기회는 있습니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로부터 별장 내부 구조, 지하실 위치, 상관의 다음 방문 예정 시점, 그리고 그가 조직과 어떻게 거래하고 있는지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전직 상관은 지금 조직 돈을 받아 대신 군 내부로 흘려주는 중간고리였습니다. 조폭과 군 계약 사이를 이어주는 이중 중개인. 그리고 나는 그가 그 연결선 어디쯤에 내 이름을 위험 요소로 등록해뒀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선 유독 예민했습니다.
같이 작전 나갔던 사람이라면서요? 그는 작전에서 사람을 살리려 하지 않았고 난 그걸 봤습니다. 그 말에 그는 입을 다물었고 저는 그의 손을 풀고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지금 이 건물에서 빠져나가세요. 당신에겐 기회가 있었던 거니까. 그는 도망치듯 사라졌고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만남은 그 상관과의 정면 대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누구도 도망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기록으로 남긴 적 없지만 저는 그의 발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진흙 묻은 군화가 바닥을 누를 때 나는 소리, 복사뼈를 살짝 끌며 걷는 버릇, 그리고 어깨가 먼저 돌입하는 특유의 회전. 그가 별장에 도착한 순간 창 너머로 들린 그 발의 리듬만으로 저는 그가 맞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40분 별장 앞에 차량 한 대가 섰고 그 안에서 내린 셋 중 한 명은 구두 밑창을 조심스레 누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전직 상관, 그리고 그 옆에 대화를 하지 않지만 이미 움직임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조직 중간 관리자 2명. 그들은 식당과 작업실로 각각 흩어졌고 상관은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루틴은 보안이 아니라 확신에 기반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누구도 여길 침입하리라 생각하지 않는 안전이란 착각 위에 놓인 구조. 저는 지하실을 통해 진입했고 하람은 그보다 먼저 냄새를 기억해 미리 식당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식당 냉장고 옆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남자. 그는 창밖을 등진 채 있었습니다. 하람은 그에게 다가가 가볍게 허벅지를 부딪혔고 그 순간 남자가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찰나 제가 뒤에서 목을 눌렀습니다. 의식이 떨어지는데 8초. 팔은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살아남을 기회를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타깃은 작업실에서 문서들을 정리하던 중간 관리자. 그는 드론 촬영 장비를 들여다보다가 제 그림자를 보고 눈을 들었습니다. 뭐야? 말이 다 끝나기 전에 저는 작업실 천장에 박아둔 가느다란 줄을 당겼습니다. 줄에 묶인 작은 철제 물통이 그의 뒤로 떨어졌고 그 소리에 놀란 틈을 타 제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는 반격을 시도했지만 전직 군인과 맞선다는 게 어떤 차이인지 알지 못했고 팔이 꺾이고 무릎이 굽히기까지 단 내 동작이 필요했습니다. 기다려봐. 난 직접 명령한 게 아니야. 당신은 지시를 전달했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 말에 그는 입을 다물었고 저는 그의 옆 주머니에서 자체 기록용 미니 레코더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상관이 웃으며 말하는 음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해결하면 누구도 물지 못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지하실에 조용히 묶였고 저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서 발소리를 다시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집에서 자신만 빠진 상황극이 시작됐다는 걸.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집 안에서 혼자만 진짜 인간이라는 걸. 그 외의 존재는 이미 침묵했고 사라졌고 더는 응답하지 않도록 처리됐습니다. 그는 2층 서재에서 커튼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창밖을 살폈습니다. 불빛은 평소보다 어두웠고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옆 조명은 꺼져 있었습니다. 강일, 무전 왜 안 받아? 작업 끝났으면 보고부터 하라고 했잖아. 무전기에서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채널을 바꿔 다른 감시자에게 호출했지만 그마저도 응답이 끊긴 채 기계음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부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 단체 채팅방에서 익명의 아이디가 짧은 음성 파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는 파일을 눌렀고 그 안에서 들려온 건 바로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직접 안 되면 파묻어. 장비 회수 말고 처리만 해. 그 여잔 돌아오면 안 돼. 파일 하단엔 짧은 글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처리해야 할 이유. 그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핸드폰을 벽에 던졌고 화분을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누가 보낸 거야. 그 순간 2층 서재 창문 너머에서 하람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창문 쪽으로 달려갔고 그러나 바깥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돗개의 그림자조차 오직 산 공기 같은 정적만이 그의 폐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다시 핸드폰을 열었지만 이제 아무 채팅도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삭제돼 있었고 다시 보내려 해도 익명의 아이디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신뢰하던 이름들, 지시를 따르던 부하들, 그리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던 이 벽들마저 지금은 아무도 그를 지키지 않는 감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숨겨둔 권총을 꺼냈습니다. 지금껏 그걸 사용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 외의 공포는 늘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그는 한 걸음씩 계단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단의 마지막 단에서 그의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는 느렸습니다. 땅을 짓누르기보다 불안하게 얹혀있는 듯한 그 소리. 총을 들고도 걸음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는 지금 누군가에게 쫓기는 중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관 입구 옆 어둠이 젖어드는 복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하람은 그보다 먼저 서재 앞을 지나가며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내려온 그가 복도를 지나 주방을 확인하고 작업실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묶여있는 부하들을 발견한 순간 그의 손이 작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그는 말하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했는지, 왜 당했는지. 그녀가 살아있었고 자신이 죽였어야 했던 존재가 되살아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가 마침내 복도 중간에 다다랐을 때 저는 어깨를 벽에서 떼며 천천히 그의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고 순간적으로 총구가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쏘는 순간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역했잖아. 왜 돌아온 거야? 안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곳으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가 너무 빨라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방아쇠를 살짝 당겼지만 총은 격발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숨겨놓은 무기는 며칠 전 감시자가 미리 손댔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그가 알아가는 절망이 가장 정확한 복수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너 지금 뭐 하는지 알아? 이건 반역이야. 테러라고.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3번이나. 그럼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말이 끝나자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고 손에 쥔 총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람이 복도 끝에서 조용히 걸어 들어왔고 그의 등 뒤로 서자 그는 세상의 모든 기세를 잃은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사라졌습니다. 기록도 없고 신고도 없고 누구도 찾지 않았습니다. 단지 별장 창고에서 불 꺼진 제 손목이 묶인 채 발견됐다는 소문만 어디선가 스치듯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다시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산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초록은 다시 무성했고 이끼는 마치 모든 흔적을 삼키듯 발자국 위로
천천히 덮여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산의 공기를 마시며 치유를 말하고 자연을 노래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람은 제 옆에서 발끝을 맞추며 사람들을 지나칠 때마다 짧게 꼬리를 흔들거나 어느 때처럼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 제게 루트를 물어왔고 누군가는 이 산이 참 평화롭다며 웃고 갔습니다. 평화라 그 말이 내게 와 닿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없앴다는 사실보다 누군가를 지켜냈다는 감각이 조금 더 오래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람은 새벽마다 산 입구 벤치 아래에 자리를 잡았고 아버지는 지금 요양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제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는 끝내 알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누군가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고 스스로를 지우기 위한 침묵도 아니며 그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별장을 나서며 하람의 목줄을 손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고갯마루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됐어. 이제 다시 올라가자. 하람은 제 말을 들었는지 곧장 앞으로 뛰어올랐고 그 작은 발끝이 흙을 누르는 소리에 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산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안에는 한 번도 울린 적 없는 목소리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건 저와 하람 둘뿐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